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이제 발제 내용 바탕으로 마지막 시간 라운드 테이블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의 제목은 대구미술 1970년대부터 동시대까지이고요. 라운드 테이블의 그 모더레이팅은 대구미술관의 이진명 학예실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나 좋은 정보를 생생하게 그러고 너무나 요약이 잘 되게 정리를 해주셔서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황인 선생님이 이제 발표해 주셨던 우리 대구미술의 해외 그다음에 국내 관계도를 알게 돼서 그게 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영동 선생님, 우리 대구에서도 현실 참여적인 미술을 많이 했었다라는 것도 좀 새로운 시각이었던 것 같고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었는데 새로운 연구 과제가 하나 또 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구미술관에 온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근데 가장 궁금했고 부족했고 어떻게 정리할까 늘 마음이 좀 한 구석이 막혀 있었는데 우리 박민영 선생님이 90년대 미술을 또 매핑화를 해주셨어요. 궤적을 다 흐름을 짚어주셔가지고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큰 공부가 됐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대구가 되게 특이한 곳이에요. 우리 피아노가 최초로 유입된 곳이 대구고요. 그다음에 사진도 최초로 대구에서 했었고요. 수채화도 최초로 해가지고 최초가 많이 붙는 곳이 대구입니다. 근데 우리 정재현 교수님께서 우리 사진의 흐름과 어떤 대구 사진의 어떤 철학까지도 짚어주셨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아까 또 정약용 선생님부터 역사를 140년까지 보는 방향은 좀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딱 보면은 재밌는 게 칠실파려 아니라는 명칭을 역시 천재인 것 같아요, 정약용 선생님. 칠실이 뭐냐면은 오칠로 이제 상자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카메라 상자를 칠실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파려가 무슨 뜻이냐면 스파티카라는 건데 이게 산스크리트어를 음차한 게 파려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수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칠한 상자 속에 수정 눈으로 바라본 세상.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걸 이제 천재의 장명법이죠. 그런 것도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남인숙 선생님께서 우리 공간에 대해서 우리 대구 공간 여러 다방부터 해서 길거리까지 아주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권정호 선생님, 이교준 선생님, 박도영 선생님, 차기남 선생님 정말 생생한 현장 속에 있었던 작가 선생님들까지 참여해 주셔가지고 뜻깊은 자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지금 고충환 선생님하고 정종구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평을 한번 좀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고충환 선생님은 뭐 자타 공인하는 뭐 우리나라 최고의 평론가시잖아요. 먼저 고충환 선생님 얘기 전반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자리 어떨까요? 저도 이게 이번 그 세미나를 통해서 굉장히 어떤 공부를 하는 어떤 그 기회가 되고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뭐 공부가 됐다라기보다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약간 그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기에 어떤 이번 세미나에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그 예술경영위원회에서 어떤 이때까지 뭐 이렇게 진행해온 어떤 뭐 이런 이러저런 어떤 그 사업들 중에 가장 어떤 그 의미 있는 이런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어떤 그 예술경영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성과로
봐도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걸 계속 후속 작업으로 이렇게 계속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가 되고 있다라는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오늘 발제자분들을 어떤 뭐 이 세부적으로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저도 그 대구가 어떤 현대미술의 어떤 창구 역할을 했다라는 건 뭐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구가 어떤 현대미술을 어떤 이렇게 받아서 먼저 이렇게 대외적으로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확장시키는 뭐 이런데 굉장히 어떤 교도보라고 그럴까 관문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역할을 했고 일본의 어떤 모노화와 어떤 한국의 어떤 뭐 단색화 뭐 이런 서로 어떤 상호 영향 관계라고 그럴까 뭐 이런데 굉장히 어떤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대구 현대미술의 어떤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어떤 전시의 형태를 통해서 확장시킨 계기가 대구 현대미술제가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차후에 어떤 대구 현대미술제에 대한 어떤 단독 연구 뭐 이런 작업 그리고 어떤 좀 개인적으로 치자면 황현욱 선생님, 박영기 선생님 이런 두 분 정도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 접근해도 될 만한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오늘 제가 좀 새삼스럽게 어떤 느꼈던 약간 놀라면서 약간 느꼈던 부분이 대구가 의외로 어떤 이 사진 쪽에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자면 대구 어떤 사진과 대구를 오늘 다시 어떤 저에게 어떤 새롭게 어떤 인식을 깨워준 뭐 이런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현실주의 미술이 어떤 상대적으로 많이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의 필요성 뭐 이런 것도 어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충 뭐 그 정도로 잘 들었습니다. 역시 감회가 저 또한 감동이 있었는데 고충환 선생님도 같은 감동을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또 정종구 선생님이 오셨는데 우리 해외에는 무슨 헤럴드 제만도 있고 그렇지만 평전 같은 게 잘 돼 있고 큐레이터에 대한 어떤 기획자에 대한 저것도 있어요. 아카이브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데 황현욱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진짜 전설적인 큐레이터예요. 레전더리 큐레이터인데 우리가 황현욱 선생님을 한번 또 나중에 기리는 자리를 해서 황현욱에 관한 전시회라든지 아카이브 자료를 통한 전시회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들었어요. 거의 대구 미술의 거의 근현대로 돌아서 70년대 이후는 거의 황현욱 선생님이 굉장한 역할을 하셨구나. 그러고 도날드 저드 같은 사람 초빙해 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그리고 윤영근 선생님 만나서 안동 가서 도날드 저드가 퇴계라는 사람을 알고 그래서 이완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이완 선생님이 퇴계와 현대미술 뭐 이런 것도 만들고 하여튼 그런 것들 너무 다이나믹하지 않나요? 그런 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한 10년 넘게 미술계 일을 하다가 늘 대구에는 평론가 기획자 유명한 분 3명은 다 알아요. 그게 누구냐면은 정종구 선생님, 박민영 선생님, 김태곤 선생님이에요. 이분들은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유명하신 분인데 그 중에 정종구 선생님이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엄청난 전시를 해줘서 제2의 황현욱 같은 이런 큐레이터가 돼가는 과정에 계시는데 한 말씀 한번 우리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 논평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종호입니다. 근데 말씀을 너무 부풀려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황현욱 선생님 굉장하신 분이죠. 그래 따라갈 수는 없고. 오늘 제가 느꼈던 점은 제가 대구 안에서만 있다가 그러려니 그냥 평범하게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외부의 시각에서 또는 또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자료들이고 그런 자리를 또 만들어 주셔서 예경이나 대구미술관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걸 시작으로 이제 뭔가 연구가 시작되어야 될 것 같은, 특히 이제 대구미술관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새삼스럽게 느꼈던 점은 전체적으로 작가들이 작가 정신이나 작가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되었던 게 70년대부터 현재까지도 최근까지도 굉장히 그런 게 많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대구만의 특징인지 아니면 어떤 대구의 어떤 성향이 그런 건지 그걸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런 게 좀 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 사진 부분도 마찬가지 작가분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어떤 계기를 만들고 진행이 되는 부분. 최근에 아뜨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 현대미술가 협회에서 가창자 스튜디오를 만들고 이렇게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그 74년도 대구 현대미술제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는 사실은 대구 현대미술제 70년대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 정시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오늘 이렇게 발표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느꼈던 게 그 작가 중심으로 해서 이어져 오는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그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묻고 싶고 그렇네요. 네, 감사합니다. 누가 정 선생님이 관련된 말씀 누가 코멘트 김영동 황인 선생님. 예, 작가 중심으로 움직이려면 일단 작가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 대구가 작가 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비교를 하려면 서울하고 좀 비교하는 건 곤란하고요. 비슷한 규모의 그보다 약간 더 큰 부산하고 비교해 보면 금방 비교가 가능합니다. 저도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사실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통계는 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경험하고 들은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77년도, 78년도 때 서울대학의 회화과에 학생 수가 입학생 수가 20명에서 25명이다 그러면 한 10명 가까이가 대구 출신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서울이 10명, 예를 들어서 비슷하다고 보고 나머지 그럼 5명에서 부산이 1명, 광주 1명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고 저는 마산 출신인데 마산 같은 경우는 5년에 1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대구가 작가 수가 상당히 많고 실제로 서울에는 저는 이제 서울에서 계속 활동해 왔는데 대구 출신의 미술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고등학교로 출신해서 어떤 집합이 가능해요. 워낙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북 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화랑이 상당히 강시입니다. 일찍이 화랑협회 회장을 했던 권상릉 선생님, 예를 들어서 조선화랑,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지금 갤러리 포커스, 그거 다 사대부고죠. 그 다음에 신라 갤러리, 또 다 사대부고입니다. 뭔가 라인이 딱 잡히죠. 뿐만 아니라 그 호암미술관에
한정욱 같은 사람은 이제 개성고등학교인데 제 또래입니다. 개성고등학교 라인이 또 쫙 있어요. 개성고등학교 라인은 또 사진이 상당히 강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웅구, 그 밑에 최재영, 그 밑에 임영균, 또 권태균 이런 식으로 신문사를 중심해서 또 자기들 라인이 쫙 잡히는 거죠. 또 경북고등학교도 만만치 않죠. 예, 곽훈, 뭐 이강소 이렇게 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비슷한 도시의 부산고등학교를 한번 봅시다. 부산고등학교 거의 없습니다. 작가수들이 있었는데 뭐 옛날에 산발전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경남고등학교 하면 뭐 오수환, 그다음에 뭐 조각가, 갑자기 이영학, 그다음에 뭐 권운칠 돌아가셨죠. 그렇게 숫자가 굉장히 열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서로 일을 도모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 인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풍부한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개인기 각자의 능력도 뛰어나지만은 그 능력을 네트워크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정강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예인들이 많을까 대구에, 그게 이제 문제인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산업화를 일찍 하고 1920, 30년대부터 대구가 부자 동네였고 일단은 먹고 살겠으니까 예술을 했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다른 곳은, 다른 지방은 예술을 지향한다 그러면은 이거 환쟁이라고 해서 다 싫어했거든요. 근데 유가 문명만은 시서와 삼절 해가지고 그 시가 최고로 썼고, 그 그림하고 그 글씨하고 그 시를 똑같이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가 정신은 뭐냐면 그림을 반드시 그릴 줄 알았어요. 그런 유가 정신이 조금 그림에 대해서 존숭하고 아낌없이 대하지 않았나. 그래서 자식들이 미대 미술을 한다고 해도 그래 해봐라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로 바라보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대구 경북이 유달리 무슨 뭐 다 대구 경북 출신자는 뭐 박서부 선생님이니 뭐 다 죄다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아까 또 황인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되게 또 인상적이었던 것이 현실 참여적인 예술도 있었고, 그런 80년대 주요 흐름 중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는 부분이 너무 저는 좀 충격받았고 신선했어요. 너무. 김영동 선생님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우리가 그 순수한 예술 형식으로 들어가는 형식미로 들어가는 미술도 하나가 있지만 현실 참여적인 운동도 굉장히 예술 속에서 뿌리 깊은 전통이거든요. 그거를 또 발견했다라는 게 아주 의미가 깊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아니면은 논평적인 코멘트 한번 김영동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미술사를 하다 보니 뭐 주로 이제 서양 미술사를 하면서 서양 현대 미술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또 뭐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 미술사를 정리하는 일에도 또 무관심할 수 없어서 그 대구의 근대를 제가 들여다보고 또 기회를 얻게 되면 그 각 시기별로 조명하는 일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역 미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오늘 같이 이렇게 약간 내용이 풍부한 이제 세미나도 이렇게 열리고 참여하는 그 패널도 이렇게 많아졌는데, 뭐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뭐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뒤늦게 연구가 많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 돌아보면 그래도 왜 대구에 이렇게 미술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했고 또 선대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또 누군가는 흥미롭게 또 다뤄줘야 되겠고 또 뭐 그 많은 작가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선 주목받는 부분을 먼저 연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간과한 부분도 또 많이 있죠. 그래서 뭐 더 연구자들이 많이 났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처 눈길을 주지 못했던 곳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작가와 그 그룹들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도 발굴해내서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우리 지역 미술사를 굉장히 풍요롭게 살찌우는데 도움이 될 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틈틈이 제가 기회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런 자리들이 여러 기관이나 제도들이 좀 만들어내 주신다면 저뿐만 아니고 오늘 참석했던 분들이 또 그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진행시키고 그래서 지역 미술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80년대에 대해서 제가 한두 마디 더 덧붙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속에서 조금 드러났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3, 4년부터 그때는 제가 좀 스스로 아까 우리 고충환 선생님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미술평론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거기서 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충환 선생님 스스로가 최고의 평론가로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칭찬을 해주시려면은 그냥 우리가 모두가 우리 고충환 선생의 그 정력적인 글쓰기, 그 양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평론가로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이 배출한 분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80년대 초에는 우리 고찬 선생님이 몇 년도에 우리 아마 서울의 중앙언론사의 신춘문에 이제 데뷔를 하면서 미술평론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 80년대만 해도 그런 게 거의 없었고 그래서 미술평론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또 있다 해도 제가 대구에 있으면서 거기에 뜻을 두고 언론사 평론 공모에 나서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역에서 묵거지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그때는 그런 자료들이 희귀하다 보니까 다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처음에 쓴 게 아마 계명대학교에서 계명미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창간호에 쓴 글로 인해서 당시 서울 지역에서도 찾아오기도 하고 또 뒤에 85년 대구에서 만드는 묵거지 동인으로 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문학이나 타장르 사람들과 이렇게 원치 않게도 연루가 되고 그때는 그렇게 연루되는 것들이 썩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주제들이 대부분 현실주의 미술에 대해서 아무도 이렇게 그쪽을 아주 생소한 부분이니까 대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요청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였던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새롭게 나타나는 조류인데 기성 소수의 명망 있는 평론가들이 그런 글들을 쓰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써야 되겠다는 의무감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대학 신문에 이제 그때는 그게 굉장히 대학에서는 더 이렇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새로운 미술 운동 이렇게 해서 그리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20대들이었고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습니다. 학부에서 또 저한테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이 생소한 이 운동에 대해서 내용을 좀 소개해달라. 그렇게 제가 썼더니만 신문을 딱 받아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안지 상하 통으로 해가지고 절반은 정점식 선생님께서 이 미술 운동이 그때 이제 지배적으로 기성
평론가들의 얘기들은 대부분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그래도 이렇게 아까 제가 수아랑의 그 황윤옥 선생의 그 입장을 잠시 소개해드렸는데 그런 분들은 이 컨템포러리가 뭐 다양하고 지금 시대가 한두 가지의 양식으로 현실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성 평론가들의 그때 견해들은 어떤 분들은 100년 전으로의 후퇴다. 미술사 양식으로서. 그런 분들의 관점은 미술사는 정말로 선적으로 진보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떤 한 양식이 나오면 거기에 또 안티가 나오고 또 그게 또 하나의 그 미술사를 선적으로 전진시키고 그래서 역사 발전의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진보하는 미술사가 있다고 아마 그린베그의 그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상당히 젖어 있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뭐 미술사가 그게 90년대에서 완전히 그렇게 깨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미술사 전공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때는 정말로 양식의 어떤 발전 법칙이 있고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야지만 진보고 아니면 퇴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 때였는데 바로 그 19세기 리얼리즘으로의 후퇴라고 양식적 후퇴라고 뭐 저명한 평론가들이 신문에다 그렇게 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정일 선생님도 좀 그런 말씀을 썼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폭적으로 동의하거나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양한 욕구나 의견들이 창출되고 있는 것들이 기대를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다만 양식적으로 줘야 하다. 이런 것들은 좀 단점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썼는데요. 이거를 찬반 양로로 편집을 해가지고 요새 뭐 흔히 우리 악마의 편집하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제가 원고 청탁받을 때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딱 대비를 시켜 내놨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는 저는 아직 20대 말이었거나 30을 간 넘지도 않았을 나이인데 정진실 선생하고 그렇게 대등한 크기로 신문 지면에다 탁 찬반으로 딱 맞춰놨는 거 보고 제 자신이 되게 당황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0년이 지나고 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역사적 퇴보라는 말들이 틀렸지 않습니까? 그 신구상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그 전형적인 형태로 출현됐던 것이었고 그 뒤에 뭐 혼합과 뭐 절충, 복합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지금은 뭐 그 과거에 대한 무차별적인 그런 참조나 뭐 차용도 미술에서 전혀 흠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보면은 그 80년대 그 미술 운동에 가는 방향이 오히려 우리 미술을 정말로 풍부하게 하게 해주고 그 뒤에 뭐 독일의 신구상 미술이라든가 신표현주의 미술, 뭐 프랑스 신구상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 그 신구상 미술하고 똑같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미술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 이제 억압하고 탄압했기 때문에 제가 뭐 지역에서 대변하고 지역을 대변하다 보니까 전국 그 아까 힘전 사태로 이 탄압에 맞서기 위해 가지고 전국 단위의 조직을 만드는 게 바로 민족미술인 협회였습니다. 그게 뭐 제가 그 창립 동인으로 또 참석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쪽 미술과 이제 계속 이렇게 연관을 지으면서 저 자신도 리얼리즘 미술에 대한 뭐 굉장히 큰 신뢰를 이제 갖게 됐거든요. 그 대구는 80년대 정하수 씨의 구속으로 조금 이렇게 위축됐다가 1990년에 대구에도 민족미술인 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주변부의 그 구상 작가들 또 그들 중에서 현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하나의 그 풀이 됐죠. 예. 근데 뭐 현실주의 경향의 특징이란 게 그렇게 역사적 전환 국면에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갖고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지만 또 이제 그런 문제들이 그 뒤에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면서 90년대, 2000년대 가면서 해소가 돼 버리니까
그렇게 집단적으로 뭐 이렇게 움직일 것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주제적 관심과 개인의 뭐 현실 인식 정도에 따라서 지금은 다양하게 이렇게 산재돼서 작가들 속에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뭐 송광익 선생님이나 청광호 선생님 같은 작업 보고 너무 좋아서 또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박민영 선생님이 90년대 정리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딱 설명해 주셨는데 혼성,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원화시켰다. 그다음에 공존했다. 여러 가지 양식들이 그러고 서로가 서로를 뜯거나 다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공생하면서 이렇게 나왔다. 이러고 그러면서 절충 양식도 보였다. 이런 정말 좋은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 또 그때 미처 하지 못하셨던 우리 박민영 선생님 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1990년도를 이제 보면서 저는 이제 우선 그 겉으로 자료상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그 이야기 그리고 이제 화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분석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분류를 본 상황인데 제가 이 발표를 끝내고 박두영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아까 정정보 선생님이 말씀하신 작가들이 모이게 된 배경에 조금 더 보충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게 황현옥 선생님께서 굉장히 엄청난 그 일들을 하셨지만 사실 그 황현옥 선생님이 편애하는 또 작가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미술계가 굉장히 이제 여러 창구를 통해서 이게 뭔가 좀 진출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인정을 받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황현도 선생님의 입김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이제 뭐 박정 선생님 말로는 그런 그런 권력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모여서 그런 모임을 만들었다는 그런 배경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몰랐던 사실인데 굉장히 이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뭔가 운동을 한다거나 할 때는 항상 이제 뭔가 어떤 현상에 대한 반동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작가들이 이제 이게 모여서 굉장히 이렇게 뭐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활동을 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구 작가들이 굉장히 서로에게 조금 냉정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인정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굉장히 좀 냉정하면서도 본인한테도 굉장히 좀 이제 그런 뭔가 단호하고 냉정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사회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런 권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가만히 그냥 이제 침묵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권력이라는 표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중심과 약간의 절반은 소외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의욕적인 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가는 어떤 형태로 있었던 거지. 권력에 저항하는 안티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저는 권력이라고는 생각하죠. 그건 예. 시간에 따라서 네네네. 예. 어쨌든 뭐 그런 식의 이제 힘의 논리가 있었던 거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권력이란 말은 그러면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 예술이 사람이 하는 일이고 특히나 이게 감정이나 정서가 많이 쏠리다 보니까 없지 않아 있고 피할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한테 냉정하고 타인한테 좀 뭐랄까 좀 배려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90년대 미술부터 지금까지 온 박민영 선생님의 그 궤적 그려주신 거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로 재밌었던 부분이 또 사진이었죠. 그래서 정재환 선생님이 이렇게 너무나 딱 부러지게 딱 맞춰서 30분 안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비엔날레 제도론까지 다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재밌고 또 우리가 사진에 대해서 정말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그 본질에 대해 사진의 본질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사진의 제도, 그다음 사진의 역사 이거를 두루두루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정재현 선생님의 또 다른 아까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이나 아니면 여기 오신 작가 선생님이나 후학 선생님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또 부탁드립니다. 앞서 선생님들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서 주제를 안 놓치려고 열심히 들었는데 오늘 제가 발표해드린 내용들이 두서없이 정리된 내용이지만 공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 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게 14개 대학, 제가 지금 이제 직업이 전업 작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따박따박 월급을 받기 때문에 나태하게 살아도 크게 힘들지 않게 버티고 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지역에 14개 대학이 있었다라는 말은 한 대학에서 만약에 50명, 뭐 그 당시로는 정원이 100명씩 됐었죠. 그래서 50명, 70명 이렇게 배출하면 1년에 1000명의 전문가를 배출하는 그런 상황을 왜 이렇게 잘 이용하지 못했을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제가 발표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대구가 가지고 있는 보수성이 뭐 나쁘게 보면은 단점일 수 있지만 좋게 보면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저는 경상도가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각으로 봤을 적에 뭐 신라 시대부터 항상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부분에서 항상 가진 게 많았던 지역이었긴 만큼 우리가 그만큼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면 앞으로도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여담이긴 한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서울 유학 갔다가 한 10년 서울 생활하다가 대구로 내려왔는데 가니까 그 말씀하신 모 고등학교 출신이 아니더라고 이렇게 살짝 왕따시키더라고요. 근데 대구 또 다시 돌아왔더니 전통 대구가 아니라고 또 이렇게 너는 외도했지 않냐. 그래서 좀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영남이공대학교가 요즘 대학이 많이 힘듭니다. 학생이 없어서. 그래서 이래 다녀보면 뭐 말 못할 사정이나 어려움이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학교가 이공대학이다 보니까 150여 분의 교수님 중에서 한 5분의 4가 공학 계열 교수님입니다. 이분들의 단점이 뭔지를 자세히 봤더니 항상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쳤을 적에 형님 문화를 해결하더라고요. 예, 고객은 술로 대접해야 되고 일단 형님 동생으로 일을 풀어야만 이게 지름길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대처하시던데 저희는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술 먹는 거. 뭐 요즘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 그런 사고가 발생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보수라는 성격 자체가 맹목적으로 우리 거를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방적이고 어쩌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현실 아마 지금처럼 급격하게 바뀌는 아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사진 분야가 기술적 의존도나 매체로서의 특성이 어떤 유별난 매체이기 때문에 좀 더 절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기술을 배웠습니다. 촬영, 현상, 인화 이런 걸 배웠는데 졸업하고 한 5년, 10년 지나니까 기술이 쓰임새가 없어지더라고요. 이제는 디지털 기술이 돼버렸고 여러분들 손에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불과 20, 30년 전에 수백만 원의 가치를 가졌던 그런 카메라들이 아이들 손에 쥐어져 있는데 이제 과거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새로운 어떤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마음가짐을 바꿔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절박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사진이 예술뿐만이 아니고 산업으로서 젊은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전업 작가들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기성세대들이 같이 걱정하고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 중에 마무리 부분에서 꼭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대구의 70년대가 다소 좀 이렇게 침체된 분위기였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6, 70년대에 우리 지역의 사진계를 이렇게 지켜주신 분들은 대단히 두터운 아마추어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동호회 그리고 공모전을 통해서 작품을 발표하셨던 작가라고 뭐 본인들은 이제 작가라는 어떤 그런 걸 하지만 우리 예술계에서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구분해서 분류하는데 그분들의 존재나 가치를 어떤 시점에서 해석할까?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6, 7, 80년대를 전성기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지금 80대 정도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그동안 3, 40년간 열심히 작업하셨던 그 수많은 원고 사진이라는 매체가 참 재밌는 게 본인의 가치관과 보는 안목과 상관없이 기록돼 버립니다. 즉 내 카메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이미지와 영상들 또 그것들은 단순히 보여지는 이 매체로서만이 아니고 그 뒤에 숨겨진 스토리텔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방치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적어도 개인이 아닌 기관과 조직 차원에서 수렴하고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그 값어치를 체계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가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일단은 뭐 저희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대구나 여러 문화예술계 전반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의 성과와 노력을 나중에 차차 평가해 가더라도 일단은 모으고 보존하는 작업이 절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교수님 말씀 정말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작가들도 많이 서로 돕고 같이 사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러고 신진 청년 작가들이 꿈을 펼치게 못 만들면은 우리 미술관이나 어떤 기존 작가들이 존재 가치가 필요가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반성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너무 우스갯소리 맨날 하는데 아까 선생님들 발표하시는데 강증 이렇게 말을 하세요. 강정입니다. 그 강증 아닌 이게 뭐냐면은 대구의 보수성이 아래하 사입소리를 아직까지 지키세요. 15세기 표현입니다. 그거. 근데 제 500년 동안 강증 이렇게 나는 사실 그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지키는 것 플러스 제가 이제 로저 스크로톤이라는 영국의 보수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가치를 쌓는 거는 너무나 어렵고 그걸 허무는 건 너무나 쉽다. 우리는 좋은 가치들을 지킬 필요가 있다. 거기 위에다가 새로움이 얹혀지는 거가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대구의 보수성에다가 어떤 혁신성을 예술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인성도 혁신이었고 곽인식도 혁신이었고 최계복도 혁신이었고 다 혁신이었습니다. 뭐 이상화나 이육사 현진건 다 혁신적인 문필가 예술가들이었습니다. 그 전통 아래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퇴계 이황이 얼마나 보수적인 유학자입니까? 그러지만 자기 홀로 된 그 며느리를 제가 보냈던 훌륭한 분입니다. 결혼을 해야지 잘 살지 해서 자기 아들보다 더 좋은 훌륭한 아들을 그 남자를 구해가지고 제가를 보냈던 게 또 퇴계 선생님입니다. 그 보수성이라는 게 오히려 더 거기서 혁신성이 나올 수 있는 터전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 사진계, 대구 예술계 정말 앞으로 그렇게 신진하고 더 협업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는 미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술 공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남인숙 소장님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우리 패널들의 얘기는 마친 다음에 그 우리 객석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구 문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구 아까 이제 왜 대구는 정종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작가 주도로 이렇게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대구 문화는 체면 문화가 강합니다. 체면 문화. 그러니까 이 체면은 굉장히 뭔가를 지키고
문화적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크거든요. 근데 이게 훼손되면 굉장히 혁신적이 됩니다.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이 체면을 지키는 측면에서는 보수적인데 이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기저에서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는 아까 고등학교, 전 남자 고등학교는 안 다녔지만 뭐 개성고등학교, 사대부고 이런 데 미술반은 한국미술사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여기에서 갖는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이 곧 자신을 내세우는 그 체면의 옷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새로운 계기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전제로 두고 공간 얘기는 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2년 동안 대구예술발전소 운영을 했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전시 공간이라는 게 나날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다양화됩니다. 그다음 기능이 멀티 기능으로 되고 있죠. 그러니까 미술관에서도 아마 책무가 많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예술발전소 같은 경우도 이제 멀티 기능이에요. 기존에 분류되지 않았던 방식의 예술 행위들 이런 거를 놀게 만들고 싶다. 그럼 누가 이런 걸 제일 잘할까? 청년이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아이디어에서 왔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그것도 뭐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 좋은 공간인데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의 어떤 공간들이 이제 미술 생태를 만들어 가고 있었나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공간을 보자 생각을 한 건데 이제 돌아보니 제가 뭐 피상적으로나마 들여다보니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입에 회자되지 않은 이 조그만 화랑에도 그 당시 기여하는 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혁신을 이루었던 굵직굵직한 사람들, 장소들 이런 게 기왕에 밝혀진 게 있고 그 외에 아직까지 발굴하면 있을 이런 것들이 잔잔하게 있을 거다 이런 확신을 좀 받고 또 그래서 뭐 이제 황현욱 선생님 다 훌륭한데 그 외에 발굴해야 될 것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아무리 1, 2회의 전시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 시대에 그때에 기여한 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겠다. 그 화랑의 경우 공적인 거는 다 기록에 남으니까요. 화랑은 없어지면 그만이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추적해보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대구 미술사가 조금 더 풍성해지겠다 이 생각을 하나 했고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되고 여러 기능이 중첩돼가는 오늘날 이제 각 기관이나 장소마다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또 레지던시도 또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또 레지던시 방식도 뭐 입주가 할 거냐 출근하게 할 거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상업 화랑들이나 이런 개인 갤러리들하고는 이런 기왕에 있어왔던 공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같이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맥향화랑이나 시공화랑이나 미술관이 없을 때 자신들이 그 수행했던 신라도 마찬가지고 기타 다른 화랑도 마찬가지예요. 했던 거를 대거 미술관이나 공적인 기관들이 수행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이 사람들은 작품만 팔까요? 사실 예술작품이 다 아시다시피 미술작품이 가치와 직결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물건 팔듯이만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기왕에 공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2019년 요 시점에 그러니까 화랑계 그러니까 미술계의 한 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중요하고 화랑계와 이제 이런 공적 공간들이 어떻게 좀 연대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도 한번 과제로 삼아서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기.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질문이나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좀 자유롭게 좀 궁금하신 거. 네, 오늘 뭐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 뭐 정재한 선생님께 뭐 그냥 또 해당 사진을 발표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그 정재한 선생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미술계 전반에 다 이제 이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이제 봅니다. 아까 선생님 발표하실 때 뭐 이제 현대 미술 속의 사진이 이제 미술의 장르 속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서구에서는 뭐 60년대, 5, 60년대부터 뭐 그 전부터 이제 미술과 사진이 서로 상호 관계하고 갈등하고 했던 그 역사들을 우리는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뭐 루카스 사마라스라든지 뭐 토마스 루프라든지 뭐 이런 작가들이 이제 미술로서 사진을 이제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 걸 우리가 이제 그 모습을 좀 가져와서 언제부터 이제 미술과 사진이 이렇게 같이 섞이게 됐는데, 그 전에는 사진은 사진이고 미술은 미술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 미술로서의 사진, 미술가가 사진을 매체로서 이용해서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구가 가장 먼저예요. 그게 70년대 중반부터 위로 보자면 이강소 선생, 그 다음에 박형기 선생, 그거를 사진 쪽에서도 그거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6년도에 정계그룹전에서 사진으로서의 작업을 발표한 몇몇 작가가 있고, 사진의 장르가 아닌 미술가들이 사진의 매체를 이용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사진을 채용해서 이제 하는 미술이죠. 그거를 저번에 대구 미술관에서 했던 그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죠? 대구 아까 뭐 소개한 그 전시회도 그런 부분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되고 대단히 중요한데, 그리고 또 어떤 아까 뭐 미술이 다 편견에서 이루어지고 뭐 그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또 뭐 자기 쪽의 통로만 보고 이렇게 하는 조금 소외된 부분도 뭐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대구 출신의 뭐 권부문 같은 작가들도 그런 대단히 중요한 사진가인데 그런 전시회는 하는 거론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참 이게 참 편견도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70년대에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에 오면서 뭐 저를 포함한 박두영, 뭐 한용채 그런 작가들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미술로의 사진을 받아들여서 현대 미술 작업을 했던 그 기록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많이 다양하게 남아 있고, 서울에서 몇몇 작가들이 또 그 사진을 채용해서 개념적인 작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그 자료들은 다 소멸되고 그 작가들도 뭐 그 더 이상 그 작업을 연장하지 않고 그랬던 그 기록들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또 조용한 기회에 한번 디자인에서 한번 뵙고 뭐 한번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분은 이교훈 선생님이시고요. 저는 박도영입니다. 뭐 사진이 미술 안으로 들어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몰리나기나 만네이 같은 경우에 20세기 초반에 사진을 그 미술 도구로서 내지는 뭐 특별한 경계를 두지 않고 그렇게 활용을 해왔지만, 오히려 어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이 그런 미술 도구로 쓰여진 경우가 굉장히 그 서양의 다른 미술이 도입되고 전개된 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늦은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이강훈 선생님, 뭐 저기 김영진 선생님, 뭐 또 저기 박영기 선생님 이런 분들이 되고 있으면서도 그 사진을 되게 그 편하게 미술 도구로 써왔고, 뭐 우리는 그분들이 이제 후배들이니까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작업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뭐 개인들이 이제 작업들을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사진 작업들을 막 서서히 이렇게 그만두게 된 그런 경우인데, 결국은 제가 그 아까 그 대구에서 아마추어 어떤 사진가들로부터 이제 대구 사진계가 시작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 콘테스트 중심으로 하는 어떤 사진 작가들이 그 이후로도 이제 대학에 자리를 하게 되고 사실 초기에는 제가 봐서는 그분들이 아마 서울에서 내려온 뭐 임영균 선생이나 뭐 이런 분들 소수 빼놓고는 다 미리 그분들이 자리를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 쪽하고는 처음부터 이렇게 교류가 없었고 또 이렇게 문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서로가 이렇게 격리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하튼 뭐 요지는 앞서 말씀드린 이 선생님하고 제가 같고요. 미술하고 교류하고 사진하고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작업인 것만큼 사진 전문적으로 그 뭔가 역사를 만들거나 또는 뭐 그런 작업을 할 때 같이 좀 뭔가 다루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황인 선생님이 좀 보충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미술가가 사진을 한 것 말씀하셨고요. 반대로 저는 사진가가 미술을 한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사실 그 대구 작가가 처음입니다. 이름은 건부문이고요. 건부문 선생이 인공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서울 인공갤러리에서. 서울 인공갤러리에서 전시를 사진작가가 한 경우는 아마 거의 아주 드문데 건부문 선생하고 임정근 선생이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약간 헷갈립니다. 근데 왜 건부문이 이제 이 문제가 되냐 그러면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사실 사진가들이 굉장히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사진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개성고등학교 출신들이 특히 강웅구부터 해가지고 강웅구 선생 작업실이 광화문 뒤에 있어요. 그러면 가면 맨날 자기들끼리 모이는데 강웅구, 황규태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세가 프레도라는 아주 모던한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야기를 입에서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맨날 모여서 회의를 하니까 우리 큰일 났다.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누군가. 그 당시 이제 최정화라는 작가였어요, 사실은. 최정화 씨가 사진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사진은 어떻게 도대체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지? 맨날 고민했는데 그 와중에 건부문 씨가 어디서 전시를 하나 그러면 놀랍게도 저 프랑스에서 전시를 해요. 주도폼이라고. 깜짝 충격이었죠. 그거는 그 전에 이제 저 건부문 씨가 강남에 있는 전호범 씨가 경영하는 전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는데 사실 전갤러리는 그 전두환 씨 아들 그 누구죠? 전재국 씨가 하던 갤러리예요. 거기서 전시를 하면서 좀 자신감을 좀 얻었어요. 건부문 씨가.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진가로서 현대미술을 도전하겠다. 근데 그 기반은 어디 있었나 그러면 이분들이 70년대나 80년대 지금 뭐 앞에 박두영, 이유준 선생님 계시지만은 그 당시 그 황현욱 선생님하고 같은 스타디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사진가 중에서는 가장 선구적으로 현대미술을 실제로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눈치가 좀 빨랐고 또 사진이 현대미술이 된다는 걸 감을 잡았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좀 목표를 크게 잡고 다른 방향으로 잡고 나는 지금부터는 너희들과는 다른 사진가다 하고 선언을 하고서 프랑스에서 전시를 하게 된 거고 그 전시는 이제 전호범이 기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시조차 또한 중앙대 출신들의 사진가들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중앙대 출신들의 사진가들이 모여서 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건부문의 비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갈 수가 있고 사진가가 어떻게 갑자기 몇천만 원짜리 작품을 찍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인공화랑과의 관계라든지 황현욱과의 관계라든지 나중에 전호범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또 더 거슬러 올라서는 젊었을 때부터 현대미술을 공부했다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려니까 상당히 좀 약간 불쾌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 정통적인 사진가 분들께서. 그리고 저도 작년에 이 전시를 봤습니다. 대구 미술관에서. 보고 저도 깜짝 놀란 게,
그런 분들이 빠졌는지 그 계속 미워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에 오늘 막상 그 말씀 나왔으니까 저도 그 사진가로서 가장 먼저 현대미술에 도전한 권부문이라는 인물을 언급하고 싶어서 한번 두서없이 말씀을 꺼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하나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정호대입니다. 역시 끝판왕이 나오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가 아마 대구 미술사에도 기록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와 그러냐면은 대구 미술을 또 한국 미술에서 대구 미술을 다시 보기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대구 미술을 논한 적은 지금 아무 데도 없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 패널들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구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가끔 보면은 작가들이 자기 혼자만 다 열심히 했는 걸로 말해요.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한 것도 있는데 그걸 평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70년대를 들다 보면은 70년대 현대 미술을 지금 몇십 년 물어먹고 있다고 대구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거 말고도 중요한 미술사적 흐름이라든지 미술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한 서너 분 전시에 참석했는 거 그것도 정말 미술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이 했던 그런 전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전시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라먹고 있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정말 공부를 그 당시 했던 게 정말 대구 미술에 자기가 쌓아서 자기 문화를 이용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나온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 그건 해프닝이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겸허해져야 됩니다. 대구 미술을 볼 때에 정말 다 아까 내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70년대 초기에 이 집회를 한 것도 있었어요. 그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대구에 몇 개의 서클밖에 없었는데 이 집회는 만날 빼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지금까지 몇몇 유명하다 하는 사람 정말 대구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분들 박수 치고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오는 후배들도 그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걸 저는 우리 대구의 작가들한테 겸허하게 알아야 되고 박수 쳐야 되는 그런 작가들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 다시 바라보기 한국 미술 대구 미술 다시 보기 해놨는데 정말 바로 봐주기를 바랍니다. 표현이 그 사이에 외과서 공부했는 차계남 선생님도 그 나름대로의 외국가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줄의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시가 많이 있었는데 많이 빠져먹고 특수한 사람들 자기 아는 사람만 자꾸 기록을 한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대구 미술을 바라보지 않는 걸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까지 대구 미술을 이렇게까지 열띠게 화랑이라든지 화랑과의 미술과의 관계라든지 미술의 사진과의 미술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드러내놓고 이렇게 공개 토론하는 장소가 되어서 몇몇 사람의 치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구 미술의 방향을 잡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해주신 것에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정말 미술을 바로 봐서 시대적인 정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이야기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만 저기 우리 학예사 선생님 중에 프레임 이후의 프레임 기획자이신 이계영 선생님 코멘트 한번 들어보고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이기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진전을 담당한 사람인데요. 정재한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하실 게 아니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네, 부족한 전시 많이 거론이 돼서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변명이 아닌 변명을 하자면 일정한 공간 안에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전시를 저희가 전시 단위로 90년대에 있었던 사진전을 중심으로 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구에 있어서는요, 젊은 사진가 모임, 그리고 민사협 대구지부, 포토하우스 등 사진 집단하고 운동 실천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아쉬워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왜 대구 사진에 대한 부분이 적냐라고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변 아닌 변을 하고 싶은데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크게 전체적인 한국 사진을 90년대를 다루고 나서 이제 저희가 대구를 찬찬히 들여다볼 것이고 또 대구 미술에서의 사진에서의 미술을 조금 더 잘 연구해서 보여드릴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그 전시를 했을 때 너무 힘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이계영 선생님도 그걸 너무 잘 알고요. 그 이후로 이제 그때는 이제 보편적으로 쭉 흐름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강론으로 주제를 갖고 심화시키는 작업을 갈 테니까 그때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십시오. 혼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한 건 또 잘했다고 하고 오늘 이 자리 우리 김도일 대표님, 그다음에 심주환 본부장님, 그다음 권은용 팀장님, 그다음 김이나 선생님 너무 노고 많으셨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필진과 그 선생님들 이 라인업을 연구하고 어떻게 이 주제를 할까 고민하셨던 분이 이정희 선생님이세요. 이정희 선생님의 공이 너무 크십니다. 좀 박수 좀 해주시고요. 네. 제 몸이 아프셨는데도 이걸 하셨어요. 근데 이게 보통 분들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모은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저기 김도일 대표님께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 끝으로 우리가 그냥 이거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기록된 자료를 아카이빙화해서 대구미술사 정말 앞으로 수년대 소중한 원천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